안녕하세요. 흔히 남편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끼리 만나서 가족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잘 합니다. 하는 것마다 밉죠. 그죠? 하는 것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잘못되었고, 그래서 화가 납니다. 말 한마디에, 그리고 행동 한마디, 미운 짓을 골라가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골라서 잘 합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이 원수일까요? 가장 가까운 친구, 친척이 원수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을 여실지견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항상 여실지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은 가장 가까운 하는 짓마다 미운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그죠? 그 말을 가만히 한번 객관화시켜 봅니다.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말을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렇게 미울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을 반성해 보면은 바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나의 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의 행동을 바라볼 때 이미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다라고 규정을 씌워가지고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미움의 틀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틀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쉽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좋아하고 싫어함이 마음속에서 결정돼 있다. 그죠? 어떤 그런 반응을 하기 이전에 이미 뇌에서 그런 물질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죠? 뇌의 신경망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된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물질적인 것만 보는 얘기고 우리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업에 의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의 팩트를 하나의 팩트로 해석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구조, 내가 덮어씌운 틀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나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그죠? 나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나는 이런 거를 못한다. 라고 미리 규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업으로서 틀을 씌워서 이미 나를 규정을 합니다. 상대방을 규정을 합니다. 미운 틀로 씌워봤으니까 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그죠? 이분이 내 남편이다. 이분이 내 부인이다. 이분이 내 친한 친구다. 이렇게 이런 모든 감정을 떠나서 팩트 하나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 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의외로 잘 이분에게만 특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팩트에서 우리가 솟아오르는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죠? 우리는 그 사실이 항상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의 업이죠. 하나의 업에 대해서 하나의 업으로 대응해야 될 텐데, 모든 총체적인 업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나의 제7식 에고입니다. 그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의 업의 체계 안으로 상대방이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업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고와 에고의 충돌에서 일어납니다. 부를 필요가 전혀 없는데 틈만 나면은 나의 질서 속으로 들어와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사실의 문제, 하나의 조그만 문제로 시작했던 것이 전체의 문제로 탈바꿈을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어. 그전에도 나를 무시했어. 사람 대접이나 해주었냐? 온갖 섭섭한 일이 산더미같이 솟아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에고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에고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에고를 존중해 줄 때 상대방이 굳이 나의 질서 속으로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에고는 상대방이 나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길 논리를 상대방이 배워서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 이길 수가 없는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이 가장 가까운 이 인연, 원수라는 이 원수라고 생각할 만큼 섭섭함, 이 소중한 인연이 정말 소중한 인연이 아닌가. 인연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남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냥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외면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특별하고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인연이다. 그렇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우리는 소중하지 않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 바로 그런 현실에 대한 자각, 인연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금생에 제7식의 바탕을 해서 이 몸을 바탕해서 우리가 한 번의 인연, 그죠? 일기일회라 그러죠. 한 번의 인연으로서 한 번밖에 없는 사연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면서 살아나가는데 이 소중한 인연에 엉뚱하게 감정을 붙여서 우리가 이 소중한 인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바로 그랬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일에는 수천, 수백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천, 수백 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최적의 대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승업이죠. 가장 훌륭한 일. 뭘까요? 나도 이롭고 평안하고 상대방도 이롭고 평안한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만난 소중한 인연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연의 근본, 목적, 인연을 이룬 근본 취지에 충실하자. 원론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원수다. 아이 왼수 같으니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나의 에고나 또는 현실의 이 소중한 인연을 깜빡 잊고 있는 나의 무명이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편견, 업식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알아차림으로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업이 그렇게 느끼는 것을 내가 그렇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업의 속임수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업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가까운 인연,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섭섭함은 가깝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중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왼수라고 생각했던 이 소중한 인연들과의 새로운 그리고 서로가 즐거운 행복한 보람 있는 그러한 인연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사이, 왼수 같은 사이, 바로 미륵보살, 미륵부처님, 관세음보살과의 사이와도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과 이루는 소중한 오늘 하루, 빛나는 하루, 새로운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